현정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봅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손잡고 미사일 쏘는 걸 봅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딸과 손잡고 그 미사일을 쐈다. 가족이 다 나왔거든요. 부인도 나오고 여동생도 나오고. 저는 그리고 북한이 거의 축제 분위기예요. 거의 어떤 저는 그걸 국가 나르시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화성 17호 미사일이 이제 단분리에 성공해서 6,000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완전히 저는 핵실험보다도 이 사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사실 핵실험은 6번이나 했고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화성 17호 미사일이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이 인민들의 그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국가의 보검이라고 해버린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자기들의 국가의 위신이 저 먼 대우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성 키즈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아폴로 키즈들이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네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다 아폴로 키즈들 아닙니까? 예. 북한에도 그와 비슷한 이제 그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예, 이거는 우리는 그냥 미사일이 성공하는데 왜 딸을 데리고 나왔지 이러지만 북한식 시각은 뭐냐면은 이건 이제 국가가 어떤 핵강국의 대반열에 올라간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부장적인 국가 체제가 하나의 어떤 핵무력을 통해 가지고 강성한 나라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실험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막힘없이 대답을 하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더. 오늘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윤석열 천치 바보 왜 보고만 있나 하면서 문재인 해먹을 땐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발언 왜 그런 겁니까? 자, 북한의 오늘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뭐 거의 막말 대잔치, 어떤 막말의 백과사전을 보여주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인간 그 자체가 싫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2탄, 3탄 미사일보다 말폭탄이 더 위력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엔 뭐냐면은 바보 천치인데 왜 남조선 인민은 저런 대통령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가 최소한 서울이 관역은 아니었다. 네. 이 얘기는 앞으로 뭐냐면은 최근에 북한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실체를 드러나는 군사 조직이 하나 있어요. 전술 핵 운용 부대들입니다. 네. 저는 그런 부대가 있다는 걸 올해 처음 들어서 알았고 이 최근에 그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 전술 핵 운용 부대 뭐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했다. 명령을 하더랬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자기 말을 깊이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그냥 쏜 거 아니다. 그다음에 그 행장의 김정은 총비서가 핵의 전술 무기화를 외쳐왔고 실제 그 운용 부대가 있다. 이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이 이제 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연결해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불바다 발언도 또 굉장히 위협적이었지만 그 발언은 고전 모델이고 그 당시에는 장사정포. 네. 예,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방사포라고도 하죠. 예. 그때 당시에 1시간에 2만 발의 폭탄을 서울 상공에 터뜨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옛날 버전이고. 서울이 관역. 지금은 핵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이 얘기는. 소장님, 임상훈 소장님. 네. 한반도에 이렇게 긴장이 계속 고조됩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서로 훈련 뭐 강대 강 이렇게 긴장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이슈에 조금 묻히고 너무 많이 쏘아서 조금 만성화돼서 그렇지 굉장한 위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 세계의 이슈들의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보자면 그 과정에서만 이제 보자면은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의 군사적 또 경제적 어떤 이 차이는 이미 이제 20세기의 그런 위기의식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하고 전 세계에서 보는 위기의식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은 어떤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보도는 나옵니다. 전 세계의 외신들에서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은 20세기에 그들이 느꼈던 어떤 위기의식과는 지금은 조금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반도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위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과거 한 20년, 30년 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위기의식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계속 쏩니다. 더 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는 한반도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게 계속 이렇게 미사일이 이제 다량으로 압도적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런 어떤 뉴노멀을 형성해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코리안 리스크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대만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긴밀하게 연동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요거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국제 분쟁의 핫스팟, 열점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자기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외국의 전쟁이 한반도에 투영이 되는 지정학적 민감성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냉전적 구조가 만일에 고착화된다면은 그때는 여기도 사실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대만에서 일어날 줄 알았지 누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유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일어날 줄 저기 알았어요. 대만에서 8월에 저 위기를 보고 저것을 강 건너 불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에도 주한미군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새로운 세계의 어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국제 질서의 판이 열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해야 될 요소도 우리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올 겨울에 대만에 다녀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군사 위기로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지금 중국이 변수입니다. 대만 변수고요. 중국은 또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해서 지금껏 봉쇄로 이렇게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최근 보면은 방역이 봉쇄만으로 코로나를 묶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건 거의 그냥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중국이 코로나 초기부터 흔히 우리가 이제 중국식 모델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통제하고 봉쇄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모델을 우리가 2020년, 21년, 특히 20년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중국식 완전 봉쇄하는 그런 모델. 그다음에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했던 방임식 좀 이렇게 놔두면 인간이 면역이 된다 이런 식. 이제 한국이 어떤 중간격이었는데 대만도 좀 비슷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첨단 어떤 그렇죠. 장비들, IT 기술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을 해야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통하지를 않았었죠. 이제 카드를 내가 왜 보여줘 이런 그런 대응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한국식 모델이 많이 성공을 했던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긴 했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모델로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이제 고집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제주의적 국가들의 특징이 여기서 전환을 했을 때 지도자의
오판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피로감이 많이 이제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 좀 하자. 중국에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 넓은 대륙에서 이렇게 완전 봉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지겠느냐. 부분적으로 이제 그 대도시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대로 지켜질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질 않아요. 네. 근데 중국의 경제 불안, 중국의 정치 불안, 정치가 불안하고 조금 이 자기네들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독재자들은 이게 다른 곳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대만. 예, 그래서 대만. 북한. 예. 사실 이 봉쇄 정책 이후에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대로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더 절망적입니다. 예, 대체로 5%대는 유지되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아무리 어려워도 전 세계가 어려워도 혼자 성장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3%대로 저하됩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거의 20%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어떤 수출 전략 품목의 생산에 차질을 빚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장을 구가했던 덩샤오핑 이래로의 그 황금의 시대가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 아니냐. 중국이라는 공장이 서버리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도 문제의식이 가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의 출발은 백신의 실패였습니다. 중국산 시노파엠 백신이 신뢰받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서구는 위드 코로나가 됐던 그 이면에는 백신의 성공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됐는데 맞습니다. 중국은 외국 백신을 안 씁니다. 그리고 봉쇄 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그 경제에 있어 가지고 심각한 성장 동력의 고갈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외부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공세.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중국 민족주의의 어떤 그 고조로 이어졌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도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진핑식 방역 모델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좀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이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호 의존적인 그 경제 관계에서 우리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나 안보 면에서 도저히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중국 이렇게 봉쇄로 통제로 코로나를 막을 수는 없는데 혹시 불똥이 대만이나 또 안보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공격이 이제 양상이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 최근까지 그 가장 우리가 빠르게 들어왔던 소식이 이제 헤르손에서 네. 러시아가 철수했다. 이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접했는데 헤르손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은 아니지만 약간 동쪽으로 더 흐르고 있는 드니에프르강 그 강의 약간 서안에 있죠. 그러니까는 그쪽을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점령했다. 거기서 후퇴를 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 드니에프르 강 동쪽으로 건너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여기서 러시아가 치명적인 어떤 그 타격을 입고 철수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 전쟁을 장기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왜냐하면 그 헤르손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어떻게 보면 좀 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 타격을 이제 덜 입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급이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그러니까 드니에프르강 동쪽으로 철수를 시키고 겨울을 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년 봄을 다시 대비한다는 장기전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겨울을 지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그 또 이 우크라이나의 그 겨울 혹한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게 정말 추운 나라란 말이에요, 겨울에. 예. 그런데 지금 미사일 공격이 계속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에너지 시설 이런 데를 타격을 해가지고 향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지금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겨울 혹한기에 들어가면서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도 이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국민들의 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견뎌낼 수 있냐. 결국 러시아의 전략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한 두 가지 트렌드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를 했던 러시아군의 비교 우위 세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첫째, 병력의 우세. 네. 네, 병력이 지금 부족해요. 네. 사라졌죠. 두 번째, 방공망의 우세가 사라졌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러시아의 레이더 방공망을 우크라이나군이 격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세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군수 지원 물류가 우세하고 유리한 지역이었는데 이 역시도 하이마스 고속 기동 로켓이 도입되고 난 이후로 장거리 포격을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가 사라지니까 러시아군이 약체로 전락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 수세가 뚜렷해지니까 전술을 바꿉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대군사 표적을 상대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전투력, 군사력을 다 제거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었다면 현재의 양상은 그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기반 파괴로 선회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전기, 수도, 인프라 파괴로 바뀐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겨울에 유럽으로 탈출하는 난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난민의 무기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을 또 압박하는 간접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최근에 외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그 핀란드, 스웨덴 일대 그 발트해 인근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공세에 대비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회색지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요게 겨울 전쟁의 요체를 구성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겨울 전쟁은 우리 임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인도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은 인간 생활 그 자체와의 전쟁인 것이죠. 아이고. 군대와 군대의 전쟁을 초월하는 거죠. 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겨울 전쟁을 이루게 됐을 때 의외로 우크라이나는 고통스럽겠지만 세계 경제 타격은 더 큽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참,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요거 하나 물어보면서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대단한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네. 부자 형이어서 그런지 뭐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중동붐 기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제2의 중동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어떤 그 기대와 환상을 이전에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바이를 다녀오신 이후로 뭐라 그러냐. 네. 중동에 가봤더니 다 공사판이더라. 네. 청년들 중동 가라. 네. 그런데 중동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 본 게 없다고요. 네. 지금 이 빈살만의 그 레옴시티 가지고 네. 왜 이렇게들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개념입니다. 아직 설계가 된 게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뭘 수주하는 개념보단 투자하라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MOU를 맺었다.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반만 돼도 우리가 이제 그 활성화된다 그러지만 그걸 투자했는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안 되죠. 아직은 이거는 네. 개념에 불과하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면밀하게 봐야 돼요. 소장님. 네. 전체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고 동의하고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큰 그 어떤 프로젝트 차원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금화 되는 것이 언제일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좀 더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빈살만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아니 그러니까 빈살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돼. 네. 야, 그건 맞아요. 네. 아니 동맹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밥 먹여주지? 최고 권력자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긴밀하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 사실은 원전과 방산을 탐내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우리로서는 이건 두 개가 다 일반 시장이 아니라 블랙마켓. 사실은 국가로서는 조금 위험을 부담하면서 하는 거래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 점에서 그 중동의 지정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어떤 우방이 되길 원하는 건데 그 빈살만 지금 푸틴하고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 봐야 돼요. 바이든 전화는 안 받아도 푸틴 전화는 받아요. 네.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된다. 의원님 전화 안 받습니까? 제 전화는 저는 그 네. 축에는 못 깁니다. 네. 아랍어 지금 통역 때문에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예, 알아봐도 못하고 네. 뭐 제가 실력이 됩니까? 안 돼. 예. 자, 김수임님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빈살만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네, 전화 한번 해. 예.